여기 239쪽에 나오는 이병기하고 이윤상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거기 개관을 보면 1920년대 체남선이 조선심을 강조하며 조선의 마음이죠. 개관에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를 창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남선은 뭐 신체시를 쓴 사람이 신체시 해익에서 소년에게 신체시를 썼고요. 그러니까 신체시라는 건 신체는 뭐냐면 새로운 문체 라는 뜻이에요. 해익에서 소년. 이걸 쓴 사람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시조를 창작할 것을 최남선이 강조했고 이병기는 실감 실정, 그러니까 실제 감정, 그다음에 실제의 정서, 실감 실정이라는 겁니다. 실제 감정을 실제 정서를 동시했고 문자로 쓰고 있는 자유시로서의 시조를 창작했다는 것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은상은 뭐 너무 유명하죠. 우리 노래로 된 게 되게 많죠. 이은상의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병기는 특히 이제 이병기의 대표적인 시조들이 난초 시리즈의 난초와 관련돼서 상당히 시조들을 많이 지은 사람이 이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38쪽이에요. 238쪽.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은상은 새로운 시조는 낭독할 수 있도록 입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글보다는 말, 시각보다는 청각, 이미지 연쇄보다는 소리의 반복 이런 것들을 문자의 청각성, 이 어떤 청각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쓴 사람이 이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기 이제 가람 이병기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문학은 뭐냐 언어의 화장이다. 언어를 가지고 화장하는 거잖아. 문학은 언어의 화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이병기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39쪽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금 누가 나옵니까? 지금 이은상하고 이병기인데 먼저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병기가 먼저 나오는데 자 보세요. 239페이지예요. 1920년대 중반에 시조 부흥론이 대두가 되는데 최남선은 아까 설명드렸죠. 조선신 해계 소년에게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병기 이은상이 있어요. 이병기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옵니다. 239쪽에 가람 이병기는 전북 익산에서 옛날에는 일일이라고 했는데 변호사 이채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중국의 개혁운동가인 양계초의 음방 실문집을 접하면서 이렇게 신학문 교육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주 공립보통학교에 편입을 해요. 그리고 한성 사범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시경을 만나요. 이병기는 주시경, 한글학자죠. 주시경을 만나게 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병기가 주시경을 만나서 조선어 문법을 배우면서 한글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분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죠. 주시경 선생님 만났다는 거. 우리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239쪽에. 그래서 주시경을 만나서 조선어 문법을 배우며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923년 조선 문단에 시조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시조의 가요 연구 이런 것들을 막 쓰게 됩니다. 하여튼 이병기는 시조를 되게 많이 썼어요. 현대 시조죠. 그러니까 이병기의 어떤 업적이라고 하면 뭐냐? 이병기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보겠어요. 시조를 현대화하는데 성공했다. 이게 이병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시조를 현대화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병기는 희문고보의 제자였던 정종 이태준과 문장지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네. 신인 추천 제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쓰는데 이국구라든가 김상욱 같은 그런 시조신을 발굴해요. 김상욱이라고 하는 시인도 되게 현대 시조를 많이 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240쪽으로 넘겨보십시오. 240쪽으로 넘겨보시면 자 240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조를 307수를 엄선해서 주석을 단그 역대 시조선. 그다음에 신석정, 이걸 신석정 문학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석정 문학관. 신석정 문학관이 전라북도 부안에 있어요. 네, 부안에 꼭 가보시면 부안에 가면 이 신석정 문학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또 들어갔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매창공원 있어요. 매창공원. 아 매창공원에 말씀하셨죠. 네. 말씀해도 말해도 계속 반복해야죠. 여러분이 우리 아주 잊어버리시니까. 말씀하신 건 알려드릴게요. 아닙니까? 그리고 반복의 공부를 못했어요. 매창은 알아요. 매창부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신석정 문학관이 또 신석정이 유명합니다. 신석정은 약간 목가적인 형태, 약간 고연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신석정. 제 박사논문이 이제 이 고연명하고 미국의 작가를 불교와 노장 사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고연명의 그런 목가적인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그 240쪽 지금 보세요. 240쪽, 240쪽을 거기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240쪽입니다. 해방 후에는 조선 문학가 동맹 중고 위원장 활동하는 부정 감각도 보였다. 여러 일을 했어요. 뭐 이번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면서 인문학 전사 뭐 여러 기회를 썼죠. 고전 작품을 수집했다. 이번에 이제 현대 시조를 쓰다 보니까 고전을 많이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그래서 고전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 뭐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했죠. 작품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작품 세계가. 이 사람 생애는 그냥 대충 보면 됩니다. 자, 노산 이은상 나오죠? 240쪽. 경남 마산에서 이승계 찬왕으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세운 기독교계 마산 창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 연희전문은 연세대학교를 이제 전신이죠. 연세대를 학교의 전신이 연희전문. 누가 또 연희전문이었죠? 누가? 백선생 김형. 윤동주. 네. 이것도 했는데 기억 안 나요. 했어요. 윤동주가 연희전문 영문과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과를 중퇴를 해요. 연희전문을.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 와세다 대학도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죠. 뭐 이름부터가 와세다잖아요.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양두동이라든가 염상석, 박종환 다 유명한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노래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은상 시인은 뭐가 중요하냐면 노래화된 게 많아요. 맞죠? 이은상 노래화된 거 있는 거 모르세요? 가고파. 네, 그렇죠. 노래화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거기 쭉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나오죠. 가고파 한 4줄 5줄 내려가면 그 집안 금강의 살얼이랐다. 봄처녀, 사랑, 성불사의 밤. 이거 다 유명한 가곡들이잖아요. 가곡으로 만들어져요. 이은상의 그 노래들, 시들이 다 가곡으로 만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기독교계 작곡가들에 의해서 노래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수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죠.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 뭐 고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국어학자들과 검거돼서 옥고를 치르기도 해요. 조선 어학계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납북 월북. 그러니까 월북은 넘어갔다는 거, 납북은 납치돼서 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인의 작품에 대한 법률 지침 내려서 정지용 씨로 만든
뭐 이런 가곡을 향유할 수 없게 되자 그 가사를 또 새로 쓰기. 그럼 정지용도 납북됐다가 죽게 돼요. 아시죠? 그거? 정지용이 1950년에 정확하게 사인은 뭐 알 수 없는데 뭐 폭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1950년 그 6월 25일 그 무렵에 납북이 되면서 하여튼 나월북 넘겨보세요. 그래서 시인의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품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인을 공부할 때는 생애는 그냥 대충 이런 정도로 그 중요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병기는 문학은 언어의 화장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병기는 어떤 걸 중요한 특징이 시조를 현대화했다. 이병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병기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주시경 선생님 만났다고 그랬죠. 그 239쪽에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밑줄 치라고 그랬죠. 주시경을 만나서 조선어 문법을 배우며 한글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시경 하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언어학자 아닙니까? 국어학자, 국어학자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세계의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자로 쓰고 있는 시조 이병기. 이병기는 시조를 세행으로 정제된 자유시라고 생각했다. 그럼 밑줄 좀 칠까요? 242쪽의 첫째 줄. 세행으로 정제된 자유시. 왜 시조냐? 시조가 세행이에요. 뭐 시조 공부해보셔서 알겠지만 초장, 중장, 종장장 맞나요? 맞잖아요. 3434, 3434, 3544. 세행으로 돼 있죠. 그래서 3장 6구 45자 뭐 다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시조는 형식이 고착된 정형시가 아니라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세행으로 정제된 정형시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죠. 세행 안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조 종장의 척구를 3음절로 해낸다는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그 시조의 마지막 장은 뭐예요? 모쳐라, 뭐 어지버 다 뭐예요? 마지막 종장 척구가 어떻게 돼요? 세 글자 맞아요?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지버 이런 식으로. 그런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근대문학의 양식으로서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 가창을 염두에 둔 창작에서 벗어나 문자로 쓰고 있는 텍스트를 창작해.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병기와 이은상은 좀 다르죠. 이병기의 작품은 이렇게 가창화된 게 없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병기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난초예요. 난초. 이병기면 난초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근데 이 난초 같은 경우는 단시조일까 연시조일까? 연시조래요. 1, 2, 3, 4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병기 난초 치시면 난초 시들이 쫙 나올 겁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정서의 통일에 초점을 둔 연작이 난초 3에 나타나고요. 여기 보면 며칠째 내리는 비 때문에 고적하던 쓸쓸해야 하던 화자가 난초로 꽃을 피워내자 향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빛에 빠져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난초를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그 향이 또 되게 멋있어. 근데 난초가 키우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까딱 잘못하면 또 죽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시조의 3장 중 특정장의 주제행을 배치하는 자 여기 네모 좀 쳐놓으세요. 중점식 구성이라는 거 있죠. 중점식 구성. 특정 장의 주제행을 배치하는 이걸 중점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 점점자죠. 중점을 뭐에 중점을 뒀다고 우리 그런 말 썼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장의 조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응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조응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정도는 한자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조응이라는 거 정도는 국문학 공부하셨으면 이게 빛을 조자에 응할 응자입니다.
조응.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춰주고 응한다 이런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대꾸의 형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조응이라고. 되게 문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장마다. 장작이라는 것은 장마다. 이렇게 써서 장작이가 뭔지 모르면 장마다. 조응하며 이어지는 평포식. 이 평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조의 그 포는 이 평포의 이 포가 뭐냐면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드러낸다, 배치한다, 평. 네, 그래서 평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장마다. 그러니까 이 평포라는 것도 이제 장마다 드러낸다. 시조의 장마다 조응하며 이루어지는 구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포식이라고 해요. 조금 말리기 어렵죠. 다시 한번. 여기 243쪽 243쪽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자 시조의 3장 중 특정 장의 주제를 배치하는 중점식 구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인데 뭐 종장일 수도 있고 중장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중점식이고 그 다음에 장장이 조응하며 이어지는 평포식 구성. 이 평포식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마다 조응한다는 거예요. 조응이 뭔지 어려우면 백구라고 생각하셔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이야기했죠. 문학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려운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놔야 돼요.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244쪽에 보면 중점식으로 구성한 오동꽃에서는 중장에서 소리 없이 떨어지는 오동꽃이 종장에서는 화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오동꽃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어떤 기운을 달빛이 내리는 밤에 느끼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평포식으로 구성한 서양에서는 나왔죠. 서양이라는 것은 이제 별을 응시하는 화자의 몸에 서양나무, 이 서양나무예요. 짙은 향이 배어든 상태를 표현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나오죠. 별을 응시하는 화자의 몸에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서양나무의 짙은 향이 배어든 상태를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육체적 감각 어드런 술을 마시어 이대도록 취하리라는 구문으로 무라일체 네모 좀 주세요. 무라일체. 그럼 무라일체란 말이 이게 원래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무라일체가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무라일체란 말 뜻이 뭐예요?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무라일체. 여러분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대하고 내 손이 하나가 되죠만 그러지 않나요? 그래야지만 운전이 잘 간단 말이에요. 무라일체라는 건 뭐 내가 책을 공부해. 그 책과 내가 한 몸이 돼야지 막 책이 빠지죠. 책 따로 놀고 나 따로 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거예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돼요. 자, 그러니까 무라일체는 몰입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하죠?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걸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터시. 그 우리가 무당들이 막 구슬을 하거나 이럴 때 막 하잖아요. 그게 엑스터시라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무아지경이라고 하고 무아지경이 무라일체예요. 나를 내가 없어지는 광경. 무아지경. 무아지경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무라일체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세요. 거기 세 줄이 또 중요합니다. 거기 그 244쪽의 마지막 단락 세 줄 밑줄 치세요. 식민지 시기의 이병기는 난과 서적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신묘한 방식으로 식민현실과 거리를 두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무질서와 가난과 상처로 가득 찬 현실을 시조에 반영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식민지 나라를 빼앗긴 시기 아닙니까? 그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컬런이라고 해요. 컬런. 그런 시기에 이제 시민 현실과 약간 거리를 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 밑줄 쳐보세요. 식민 현실과 거리를 두었으나 찾았어요? 244쪽에 그 마지막 단락 둘째 줄.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쓸까요? 거리를 뒀어.
자, 그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직은 이 정도 공부는 안 하셨으니까 써드릴게요. 문학 공부하다 하면 참 멋있는 말이 많아요. 이거를 현실을 비껴선 서정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이거 들어보신 분은 상당히 문학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현실을 비껴선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비껴선 서정이 뭐냐면, 자,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은 알죠? 네. 메밀꽃 필무렵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 이 일제 치하에 식민지하에 한데 뭡니까 물레방앗간에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의가 뭐 내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뭡니까 현실을 비껴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백석이 말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런 일제의 식민지 이전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요? 네. 그걸 현실을 비껴서 서정이라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비평가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피난지에서 이제 판잣집에 얼굴 그린 부산, 쌀값이 떨어지고 세금만 붙어 굶주림이 일상이 된 농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은상으로 갈게요. 이은상은 읊조리고 노래하는 시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은상은 되게 가곡화가 많이 됐어요. 시조를 신문학의 새로운 문학의 하나로 발양시켰다. 그러니까 발양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렇죠. 막 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양은 길 양자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노래로 하셨다. 그 밑에도 이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246조. 이은상은 시조를 일상 속에 읊조리고 부르는 노래를 접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은 시조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다가 좀 밑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줄 246조. 고시조는 노래로 불렀으므로 새로운 시조 역시 낭독할 수 있도록 밑줄 치세요. 입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글보다 말, 시각보다 청각, 이미지 연습보다 소리의 반복을 강조하며 시조를 창작했다. 그럼 노래화했다는 거고요. 자, 입말을 살려야 된다. 입말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을 살려야 돼.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밑줄 쫙 쳐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술성. 입으로 구술성 한자로 쓸까요? 우리말은 70%가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자를 좀 아셔야 돼요. 구술성. 입으로 서술하면 스팅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금강산을 기행을 해요. 연작시조 금강행을 썼다. 금강의 사월이랄다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금강의 사월이랄다 하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의 맑은 기운, 인간사의 속된 기운을 겪은 후에 혼이 되어서라도 금강산에 살고 싶은 마음, 금강의 사월이랄다. 되게 유명한 노래죠. 금강기로라는 것은 이제 금강으로 돌아가는 길, 귀로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는 길을 귀로라고 해요. 귀로. 그래서 101수. 엄청나죠? 101수. 그래서 이제 밑에 볼까요? 금강이 무엇이뇨? 도리요 무리로다. 도리요 무릴러니 안개요 구름이더라. 안개요 구름이더니 있고 없고 하더라. 자, 이걸 시조의 기법으로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무슨 법? 몰라요? 연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법이 뭔 소리냐면 보세요. 지금 금강이 무엇이뇨? 도리요 물이로다. 여기 동그라미 쳐봐요. 도리요 물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이행에 도리요 물 동그라미 쳐봐요. 자, 그대로 갔죠? 앞행의 산말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 동그라미 쳐봐요. 근데 밑에는 안개요 구름 동그라미 쳐봐요. 근데 밑에 또 안개요 구름 또 가져왔죠? 이게 이제 왜 연세법인지 알겠어요? 그 행의 끝에 말을 그 다음 행에 이어가는 이런 걸 연세법이라고 해요. 연세법. 이 기법이에요, 기법. 그래서 금강이 어둠에요 동해의 가요다. 갈 때는 거길러니 올 때는 흉중. 마음속에 있다는 소리예요. 흉, 가슴의 흉자입니다. 흉. 나라라 이대로 지켜. 그러니까 지켜겠죠. 지켜. 요즘 말하면 이건 옛날 시대 말이니까.
함께 늘자 하노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만의 구술성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247쪽인데 그 위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만 좀 할게요. 거기 중간에 가면 금강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종장 척부에 흥을 돋구는 의성어 라라라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라라라, 이 랄랄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금강 기행을 마치 홀가분함을 표현했다. 자, 이외에도 이 청각성을 보죠. 청각성 동그라미 쳐볼까요? 청각성 이런 걸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고파, 식민 침탈 이전에 순수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성불사의 밤은 뭐예요? 풍경 소리가 들리는 뭐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뭐 이런 노래 있어요. 풍경 소리가 들리는 밤의 고지넉. 5, 6도에서는 날씨의 변화, 음주 상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섬의 모습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노래한 노산 시조집을 출판 당시에도 2,500부가 팔렸대요. 3판까지 그 당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곡으로도 작곡이 된 노래. 넘겨보세요. 자, 248쪽에 보면 이윤상은 시조를 문제의식 속에서 개수해야 민족적 전통이 깃든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아니라까지 별 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밑줄 쓰세요. 두 번째 줄. 일상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내면과 보편적 감정을 표출하는 문학 양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면, 감정 표출 이렇게 볼 수 있죠. 밑에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방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방후에는 자, 피라민의 행렬 속에서 발견한 조국의 모습을 의인화했어요. 의인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의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불러보는 조국을 너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걸 이제 좀 더 시적인 시창작의 기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온 김에 좀 알려드릴게. 이런 걸 시창작 기법에서는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요. 인칭 은유 심상법인데 그 인칭에는 다시 1인칭 은유 심상법이 있고요. 2인칭 은유 심상법이 있고 3인칭 은유 심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은유 심상법은 나죠. 또는 우리죠. 2인칭은 뭐겠어요? 너희들 3인칭은 뭐겠어요? 그녀 그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데 인칭 은유 심상법은 뭐냐면 자 동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동물을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인칭 은유 심상법은 사물이 뭔지 알겠죠? 뭐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처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가지고 그는 항상 밤마다 골목을 환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전봇대 딱 해놓고 뭐 길가에 전봇대가 서 있다. 이거는 되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봇대를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좀 더 있어 보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병기의 난초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한 손에 책을 들고 조오다 선뜻하니 이 조오다는 졸다예요. 요즘 말에 조오다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올다 하여튼 졸다예요. 졸다 깨니까 드는 볕 비껴가고 서늘바람 이러오고 그 다음에 난초는 두어 봉우리 바야흐로 벌어라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일단 보세요. 한 손에 책을 들고 조다 선뜻 깨니까 선뜻 잠에서 깼다는 소리네. 맞죠? 선뜻 잠에서 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묘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난초의 움직임을 깨닫는 거예요. 난초의 움직임을 깨닫는데 이걸 잘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 손에 부사어죠. 이 구문을 따져보자고 한 손에 부사어잖아요. 부사. 책을 목적어죠. 목적어. 틀고 서술어죠. 그러니까 어떤 부사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는 볕 비껴가고 여기 보세요. 가고의 가고이죠. 이러고의 고가 있잖아요. 뭐뭐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이 이어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뭐하고 고 있잖아요. 뭐뭐하고 이걸 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문. 복합 문장. 복문이라고 써보세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너는 야구를 좋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두 개의 문장, 그러니까 드는데 비껴간다 하나의 문장, 또 서늘바람이 일어난다 또 하나의 문장 아닙니까? 그 두 개 여러분이 3학년 올라가시면 우리말의 구조라는 걸 들을 거예요. 1년 후에. 그걸 좀 배우시면 좀 더 이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아실 거예요. 지금 2학년 때가 공부를 조금은 아는데 뭐 이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 문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초는 두어 봉우리 바야흐로 벌어라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그냥 단문이죠, 단문. 이거는 그 두 개의 문장으로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어 봉우리가 바야흐로 방자 있죠. 이건 단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로 이제 구성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들을 보면 이병기의 시들을 보면 상당히 시가 뭐랄까요?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시조수라고 하면 시조 쓰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주변에도. 그런데 뭐랄까 깊이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조를 그냥 3장 6구 45자에 맞춰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따져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249쪽에 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대충 막 이것저것 설명을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책을 들고 졸던하잖아. 아까 조다가 졸더라고 그랬잖아요. 선뜻 잠에서 깨고요. 어떤 기운을 느낀 것이다. 볕이 들고 서늘한 바람이 이는 미묘한 가운 기운이 몸에 틈입을 해. 그러니까 틈입이라는 것은 이제 몸속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화자는 난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느낌을 주격조사를 생략한 채 볕과 바람과 봉우리만을 제시해서 바야흐로 벌어지는 난초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전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 그래서 249쪽에 다른 걸 건너뛰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249쪽 밑에서 둘째 줄. 자, 거기 줄 쳐보세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어휘 선택과 문세의 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학은 언어의 화장이라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있나요? 화장. 여러분 화장이라는 게 뭐예요?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화장, 메이크업 뭐 모르시면 없죠? 화장. 그죠? 화장이잖아요. 뭐 20대 하면 화장이고 30대 하면 분장이고 40대 하면 변장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화장이 왜 이 메이크업이냐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봤어요. 화장을 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지 안 해봤죠? 이 메이크업이 왜 화장이냐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좋은 거예요. 이 메이크는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메이크는 만들다인데 이 업은 위로가 아니라요.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완전. 우리가 취업업 이런 말 쓰죠. 완전히 기운내 이런 뜻이야. 스피드업 완전히 속도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장이라는 거 맞죠? 내가 좀 턱이 좀 뭐 이렇게 생겼어. 화장을 해갖고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기미가 많아. 기미를 없애고 완전히 그래서 메이크업이죠. 영어 잘 만들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학은 언어의 화장을 한다. 이게 이제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병기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면 250쪽에 이병기는 자 유적지나 명산을 찾기보다는 현재 삶의 공간을 찾는다. 여기 주세요. 현재 삶의 공간을 찾아요. 그리고 과거의 회한이 뭔지 어렵다. 후회라고 하면 좀 더 쉽나요? 후회와 같은 말이에요. 후회에 빠지기보다는 시간의 기류의 변화에 주목하고 풍경 속에 묻힌 사람살의 세무의 시선을 둬요. 그러니까 그 사람살, 인간살이죠. 인간살이의 그런 세부적인 항목이죠. 그래서 산수정경에서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쌀 100만 석이 부두에 쌓여 있음에도 산머리 움막집에서 배고프다는 울음소리가 나는 상황. 바닷가의 삶의 발을 딛지 못한 이들이 돌을 쪼러 산으로 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심정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자신의 내면과 이질적인 것, 교감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자, 여기도 밑줄 주세요.
그러니까 교감이 안 돼. 이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배제라는 거. 타자성을 배제하는 방식이라는 거. 돌을 쪼러는 거예요? 쪼러 사는 거. 돌을 쫀다는 거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돌을 뭐 가지고 이제 어떤 뭐죠 그런 걸 조각을 하거나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타자와의 대립을 전제로 한 세계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은상으로 보면 가곡파가 여러분들 이 가곡파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하죠.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명하죠. 노래 그래서 이 노래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부르죠? 내 고향 남쪽 바다 바람을 어딜 잘하시. 꿈의 뜻 예, 잘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고향 남쪽 바다 해가지고 노래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선거철이라서 전화가 많이 오네. 아, 선거. 진동. 자, 그래서 진동. 자, 이 시조를 보면 이제 이은상은 여러분 꼭 또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은 잘 보세요. 보통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은상의 시조는 독특하게 평시조가 십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시조 십수라는 게 뭐냐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급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초장, 중장, 종장이 아까 3장 6구 45자 있잖아요. 근데 이 이은상은 그걸 생략을 해버리고 길게 늘어 빼요. 맞죠? 길게 늘어 빼고 또 하나는 3장 6구 45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맞잖아요. 여기 보면 막 그것들을 짧게 줄여가지고 평시조 십수로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만든 게 이은상 씨의 특징이다. 그래서 화자에게 고향 파란 물과 잔잔한 바다, 모래판, 배짱이 있고 아침이 오고 석양이 지는 곳,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가 고향인 분들은 이런 좀 더 와닿겠죠. 뭐 강릉이라든가 이런 그 바닷가가 있는데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고향으로 가려는 모습.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기소본능 말고. 기소본능 너무 쉬운 말이에요. 기소본능이란 말 들어봤죠? 연어가 막 알 날 때 막 자기 이렇게 막 폭포수도 올라가요. 이 연어 대단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곳으로 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시니까 알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 좀 한자를 많이 쓰는 제가. 자, 읽어보세요. 수구초시. 이거는 고사수구. 뭔 뜻이에요? 머리를 이게 언덕구자거든요. 언덕구자 머리를 언덕으로 향하는 처음의 방. 그러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향하게 한 다음에 죽는 돼요. 그러니까 호사수구 뭔지 알겠죠? 여우호자.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언덕으로 한다. 여우호자입니다 이게. 호사수구. 이런 정도 아셔야지, 그죠? 수구초시, 호사수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이은상의 그 시조들을 보면 고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한자 어렵진 않죠? 어려우면 그냥 그리세요. 그래. 잘 그리세요. 무슨 말씀이야? 그리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한자는 여러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국문과를 다니시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곡파든 뭐 이런 것들 다 어린 시절 이게 다 호사수구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우가 죽을 때 뭐 고향 머리를 언덕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만
뭐 여우가 죽을 때 이걸 뭐 여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호사수구든 수구초식이든. 그래서 이은상의 시조가 가곡으로 많이 만들어진 이유, 가곡파의 그 행 배치 방식이라.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다 안 읽겠습니다. 행을 이렇게 열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초장, 중장, 중장, 삼형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에 나오죠? 육구 단위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초장, 중장, 중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뭐 3장 45자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자 호흡을 일치시키고 시상이라는 것은요 시에 대한 생각 여러분 이제 시를 나중에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이라는 게 시에 대한 생각이에요. 시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 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시면 모르겠어요. 이제 시집을 한 권 내면 딱 좋고 시집을 내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봤는데 아니면 뭐 최소한 한 50주 정도는 후시한지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시에 대한 생각.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시조의 행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계속 이어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넘기지. 자 넘기세요. 254쪽. 그 위에 있는 것도 뭐 그런 이야기 그냥 먼저 띄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 자 20년대 운동과 잡는 차원에서 시조 북론이 전개돼요. 20년대 시조 북론 20년대에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아까 최남선은 무슨 시라고 그랬죠? 최남선? 신체시. 새로운 문체의 시. 최남선이 시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럼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게 나오잖아요. 해에게 소년에게.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구시대의 어떤 유물을 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이건 여러분 또 배우실 거예요. 3학년 정도 가시면 배우는데 이게 얼핏 보면 자유시 같아.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자유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글자 수를 따져보면요 정용시예요. 정용시. 해에게 소년에게를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가 각 행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가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하면 날 써야 되니까 나중에 시가 나올 때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신치시다. 그래서 최남선이 조선의 문명과 문화의 성취 도구로서 시조를 과거한 반면 그러니까 약간 옛날 그러니까 신치시라고 쓴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난 문체의 시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다 이런 이야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병기는 생활의 실감 실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제의 감정과 실제의 정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실감 실정이라고 표현하는 문학 양식. 그래서 이은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로 읊조리고 노래로도 부를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술성. 그래서 이병기는 시조를 창작해서 창작 방법을 제시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어떤 것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이은상은 뭐예요? 자,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그 255쪽입니다. 거기 둘째 줄부터 이은상부터 끝까지 쫙 다 밑줄 치세요. 이은상 둘째 줄부터 끝까지. 한번 볼까요? 고향과 옛것에 대한 그리움. 거기다 1번이라고 써보세요. 이 번호를 매길게요. 번호. 고향과 옛것에 대한 그리움. 밑줄 다 친 다음에 거기 1번. 공감대 형성하여 시조를 대중적으로 향유할 수 있겠다. 2번. 향유침과 향유 방식의 제약. 그 다음에 시와 노래의 구분. 거기다 3번. 말과 글의 경계 4번.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조가 소통되도록 했다. 5번. 이렇게 번호를. 자 여기서는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뭘 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출제자다. 모르겠어요? 이병기, 자 봐요. 이병기와 지금 이은상 둘 다 무슨 시인이에요? 둘 다 무슨 시인? 시조시인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자 이런 이야기. 자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자 다음 중, 자 봐요. 잘 들으세요. 다음 중 이은상의 시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또는 다음 중 이병기의 시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제자는 내게서 안 나오겠어. 비스무리하죠 막 둘 다. 네.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병기의 시색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갖고 막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 생활의 실감 실정을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서 시조를 현대화했다. 맞아요? 이거 이병기잖아요. 254쪽에 아까 했잖아요. 그 둘째 줄에 보면 결론에 이병기는 있었어요. 생활의 실감 실정을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서 시조를 현대화했다. 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세요. 254쪽에 이병기는 시조를 직접 창작하며 창작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했죠? 여기 이제 2번. 그러니까 이것도 번호를 매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결론 둘째 줄 끝에 이병기는부터 거기다 1번이라고 써보세요. 이병기는 생활의 감정을 뭐 현대화했다 이거 하고 마지막 줄에 이병기는 또 시작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시조를 창작하며 창작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그 문장과 거기다 3번이라고 써보세요. 문장과 동화 일부를 통해 후지를 발굴 육성했다 3번. 그다음에 이들이 거기다 4번 써보세요. 해방 후 신진 시조 시로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병기 시인과 이은상의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제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 쓰셨죠? 되도록이면 제가 50분에 한 그 챕터씩 좀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하고 이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병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5분 정도 남으니까. 이병기는 자 일단 식민지 시기와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49쪽이나 여백에다 하여튼 알아서 쓰세요. 이거는 248쪽에 작품 원문 해설이든지 어디든지 빈 공간에 쓰시면 돼요. 자,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가 있어요. 해방 후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런데 자 이병기는 자 이 식민지 시기는 어떤 순수했던 고향, 모습과 그림, 식민지 시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현실을 비껴서 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묘사와 감탄. 하나 더 한다면 역사에 대한 해고와 비탄. 역사에 대한 해고와 비탄.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식민지 시기에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해방 후에는 뭐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 뭐 일사후퇴 이런 거 하면서 헤어지고 이산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나라를 빼앗겼어. 국토 상실의 피해. 자, 그 다음에 조국과 민족의 얼. 또 자연의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한 시인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병기와 이은상의 특징은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안 나오면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병기하고 이은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둘 다 시조 시인인 건 당연한데 이 두 사람의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챕터를 공부할 때 둘 다 시조 시인인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병기와 이은상이. 물론 이제 뭐 가곡화가 됐고 안 됐고 이건 너무나 뻔하잖아. 그런 거 내겠어요. 그런 거 너무 뻔한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분의 차이점, 특히 이제 문학은 언어의 화장이다 이런 말도 멋진 말이죠. 그런 이야기
순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시조 시인에 대한 근대적 서정시를 쓴 시조 시인 이은상 이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전통의 자유, 사랑의 시작 김수영 되도록이면 오늘 제가 12장까지 좀 할 거예요. 오늘.